자, 오늘 저는 미얀마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왔어요. 네. 미얀마 일단 상황을 좀 개괄해 드릴게요. 군부의 민간인들을 향한, 특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정도 자행이 됐습니다. 네. 2월 1일 군부가 공식적으로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이양해버렸고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미얀마 법상 그게 가능했답니다. 자, 군부 쿠데타가 2월 1일에 그래서 발생을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 사실 의석의 이제 80% 이상을 가져가는 압승을 하니까 갑자기 군부가 이것을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군부 쿠데타를 했고요. 2월 1일날 곧바로 아웅산 수치 등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주요 인사들을 다 구금하고 이동통신 등의 서비스를 다 끊어버리고 테레비도 끊어버리고 곧바로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네. 이거 누구 생각나죠? 전두환이 생각나죠. 예. 그래서 일단 3월 15일 유엔의 집계로는 최소 138명이 사망했다 그러는데 미얀마 현지 언론인 이와라디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네. 2월 1일 이후 현지 시각 3월 16일까지 최소 193명이 사망했다라는 현지 보도도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에 정부가 군경 협력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략물자, 그러니까 뭐 최루탄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미얀마 분들이 체류 기간이 끝나도 인도적인 특별 체류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라도 미얀마로 강제로 가게 돼서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한국이 어떤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독자적인 어떤 행동에 제재에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아무튼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제가 오늘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보도량을 보면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43일 되는데 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미얀마 그리고 쿠데타를 언급한 동시 언급한 보도량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데 95건, 97건이고요. 네. 아무래도 진보 매체가 보수 매체보다는 한 50건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매체가 역시 이 민주주의 가치가 달린 일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루 2건에서 4골거리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요,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여론조사가 나왔던 3월 8일에 이 매체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주요 신문사 5개가 하루에 2건에서 5건을 그 지지율을 보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선 지지율보다 미얀마가 못한 거예요, 우리 언론한테는. 이게 지금 냉철한 현실인 겁니다, 우리 언론한테. 그래서 영국 BBC는 어떻게 보도했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국 BBC 홈페이지에서 네. 미얀마 쿱을 언급한 보도량 2월 1일부터 3월 16일 뭐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영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네. 3월 10일까지 비슷한 한 43일간의 시간 동안 영국 BBC는 총 192건을 보도했습니다. 뭐 한겨레가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국 BBC는 한 건 한 건의 보도가 굉장히 자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분량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 영국 BBC 보도에는 단신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 언급된 것도 들어가 있는 보도량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 신문도 똑같습니다. 보도가 꽤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절대적인 보도량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쵸. 아니 지금 2021년이에요. 정부가 대놓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의 인사들을 구금하고 잡아다 죽이고 시위에 나온 시민들을 죽이고, 우리가 촛불 집회 때 군이 그거 비상계엄 준비했다고 문건 발견돼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민주주의 가치의 측면에서. 이거를 사실 하루 2건밖에 보도 안 한다면 좀 쪽팔린 겁니다. 네. 그래서 보도의 질을 좀 보자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언론은 많이 지적되어 왔듯이 외신 역량이 굉장히 딸리니까 몇 개 그런 측면들, 부실한 측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감안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얀마 지금 저렇게 위험한데 미얀마에 기자가 가서 취재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도의 양상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 가치가 달린 국제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보편적 가치가 달린,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인류가 후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가치가 달린 이슈니까 민주주의를 반드시 그 중점에 두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본 게 이 미얀마 쿠데타와 민주주의라는 말을 동시에 언급이라도 하나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44일간 민주주의 동시 언급량을 봤더니 조선일보가 41건입니다. 아까 비슷한 시기에 전체 보도가 97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좀 안 돼요, 민주주의를 동시에 언급하는 보도가. 사실 거기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절반도 안 되는 보도에서 민주주의를 언급하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요, 이 41건의 보도를 더 뜯어보면 더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언급만 한 거지 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보도가 아니에요. 아웅산 수치가 지도하고 있는 정당 이름이 뭐예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에요. 거기에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41건의 절반 이상은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언급해버린 거예요. 그런 보도고요. 나머지 보도들은 이제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국회가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거기 또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요. 그게 6건. 그리고 미국 측의 입장을 6건이나 이제 또 민주주의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등의 입장. 그럼 이제 현지 시민들이 하는 목소리. 사실 현지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에서 나온 이 민주주의를 인용한 보도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아무리 인용 보도밖에 없다 그래도. 근데 지금 오히려 미국 측 입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주의를 언급한 보도의 100%가 누군가가 말한 민주주의를 그냥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 측면에서 이걸 다루고 있지 않다. 제가 조선일보만 세워놔서 그런데 중앙일보도 똑같습니다. 중앙일보가 한 53건 정도 돼요. 민주주의를 언급한 보도가. 근데 저 이제 구성은 비슷한 거죠. 보시면 다 미국의 보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미국, 중국 아킬레스건, 신장, 홍콩 다 건드렸다. 바이든의 미얀마 대응 보면 대북 정책에 보인다. 중국과 밀착, 신경 쓰이는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 어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미국에. 네, 미얀마를 바라보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언론 빨리 간을 봐야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번 미얀마 보도를 제가 쭉 보다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미얀마를 중심에 두지 않고 미국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국제 전략 차원에서 자꾸 바라봐요.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바라봐요.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뭐 놀라우면서 약간 우리의 쪽팔린다는 시선이 거죠.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약간 물리적 현실적 한계가 있어요. 자꾸 미국의 입장을 보도하는 게. 왜냐면 일단 현지 취재가 불가능해요. 현지 취재가 불가능하면은 다른 나라들 그 주변국의 특파원이 많으면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 동남아시아 쪽 주재 기자들을 철수하는 형국이야. 우리나라는 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자꾸 워싱턴 특파원이 미얀마를 보도해요. 그렇죠. 미국에서 많이 하죠.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미국의 시각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아무래도 현지 취재 역량이 안 되니까 자꾸 SNS에 이제 의존을 합니다. 특히 현지 미얀마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게 이제 현대 시대다 보니까 SNS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그걸 많이 인용해서 보도합니다. 현지의 어떤 참상이라든가 군부의 어떤 아주 폭압적인 행태, 반인권적 행태 이런 걸 보도. 좋아요. 저 이런 SNS 인용 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이 틀렸어요. 자, 우리 언론이 이제 보도하는 방식은 제가 써놨죠. 단편적으로 휘발성으로 사연 위주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도하듯이 보도해요. 그러니까 트위터 한두 개를 자꾸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인용해서 보도하는. 지금 제가 위에 사례를 올려놨는데 차라리 날 쏘세요라면서 군인들 앞에 무릎 꿇은 수녀의 어떤 사진, SNS 이건 이제 경향신문 보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게 쇠사슬로 이렇게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 보시면 제목도 아주 이제 선정적으로 미얀마 지옥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렇게 보도하는데 SNS를 일단 의존하는 보도도 너무 많아요. 제가 밑에 지금 전체 보도 중에 15% 148건에서 SNS를 언급해나갔다고 썼는데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게 최소치예요. 왜냐면 출처가 SNS라고 밝혀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새 미얀마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진을 엄청나게 보도하는데 이게 외신에서 따온 건지 SNS에서 따온 건지 그 출처를 말을 잘 안 해주거든요. 아무튼 이건 출처를 밝힌 거니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SNS 하나하나를 보도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게 미얀마의 참상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연대할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는 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보도가 아니라 이것 봐요. 미얀마의 이시민 한 사람이 SNS에 올린 이 사람이 이렇게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연팔이를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너무 많은 보도가 그런 식으로 단편적인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SNS 보도가 너무 많으면 독자나 시청자들도 이 미얀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꾸 무뎌져요. 단건의 안타까운 사연 지나가게 된다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외신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이것도 근데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SNS 의존 보도랑 똑같아요. 외신에 나와 있는 아주 안타까운 특히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 사진 많이 가져옵니다. 사진.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외신 의존하고 SNS 의존하는 보도들이 대부분 이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거를 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휘발성이 있고 사연 중심에 제가 위에 지금 가져온 보도들도 뭐 피해 일요일 뭐 단어는 많이 나왔지만 저런 사진들 그리고 꼭 야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라고 저 사망한 분의 꼭 얼굴을 이렇게 빨간 동그랗게까지 쳐가지고 저 다 외신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SNS 인용과 외신 인용이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네. 그러니까 SNS를 인용하고 외신 인용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하나 이때 다 건건이 다 인용해서 사연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맥락과 어떤 배경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같은 공통 분모를 지닌 같은 주제의식을 지닌 SNS나 외신들을 좀 모아서 주제의식을 갖고 보도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 시민들이 SNS를 많이 하고 이것이 현시대 혁명, 현시대 시민운동의 어떤 차이점이다. 실제로 BBC는 그런 보도를 냈어요. 1988년도에 8888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미얀마에. 네. 그때랑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데 지금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SNS다. 이런 좀 유의미한, 공익적으로 이 의미가 있는 보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SNS를 인용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건건이 잘라가지고 사연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요런 차이가 있는 거. 내 생각에는 처음에 보도한 뭐 그게 연합이든 어디든 처음에 보도한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곳이 그렇게 건건이 하면 그거를 건건이밖에 어뷰징하지 못한다. 예. 이거를 막 그렇게 봉우 씨가 말한 것처럼 BBC처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예. 그런 성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 성의가 네. 없어 일단. 성의가. 네. 아니 BBC라고 뭐 현지에 가서 목숨 걸고 취재하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BBC도 SNS 외신 다른 외신 인용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의 있게 기사가 되게 길어 그래서 물론 단신도 있습니다만 네네. 엮어서 정보를 만들어준다고요. 저렇게 사연이 아니라. 특히 제가 지금 숫자를 세봤는데 외신 의존도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570건 중에 절반 정도는 다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거고요. BBC 인용한 것도 32건이라는데 제가 저 두 개밖에 안 셌죠. 다른 것까지 다 세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부 다 할 수도 있어 사실상. 네네. 그러겠네요. 네. 자 다음을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 특파원들은 뭐 하고 있나? 세봤어요. 놀랍게도 특파원이 없어. 그러니까 특파원 보도가 없어요. 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특파원까지 동시에 언급한 보도를 보니까 뉴스원, 뉴시스는 없어. 통신사인데 종편 3사 없어. MBC YTN이 5건 있고요. SBS 3건, JTBC 1건. 그래서 대부분의 특파원 보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연합뉴스에서 나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430건, KBS가 한 50건 됩니다. 그러니까 43일간이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네. 특파원 보도로 나왔고 연합뉴스야 뭐 하루에 10건씩. 근데 연합뉴스 TV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도 전문 채널이죠. TV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는 또 보도 성격상 똑같은 보도를 엄청 많이 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연합뉴스 TV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보도를 1, 2, 3부 해가지고 계속 내요. 예. 그래서 보도량이 엄청 뻥튀기 된 거긴 해요. 저게. 연합뉴스도 따지고 보면 KBS 수준일 거예요. 예. 네. 아무튼 우리나라 언론 주요 매체들은 통신사 포함해서 사실상 특파원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MBC, SBS 같은 경우에는 특파원 보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저 보도 전부가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한 거예요. 미국 소식만 보도해요. 요거는 이제 특파원 보도 중에 제가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좋은 거. 그래도 좋은 보도는 늘 있습니다. 자, KBS 김원장 방콕 특파원. 예. 네네. 김원장 기자. 예, 여러분들 김원장 기자 아시죠? 지금 방콕 특파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뉴스하고 KBS만 중국,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태국 이런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그래도 특파원이 있더라고. 네. KBS도 방콕 특파원이 있더라고요. 연합뉴스는 뭐 자카르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파원 보도가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 질이 좀 달라, 양과 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미얀마를 보도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김원장 기자가 방콕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특파원 리포트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KBS 특파원 리포트 검색해서 꼭 보십시오. 이건 거의 책 한 권을 보는 이 미얀마의 역사와 지금 쿠데타의 원인과 어떤 그런 의미들 봐야겠네요. 정말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포스코 문제. 네. 이 기사 읽으면 끝납니다. 다 이해 가실 겁니다. 자, 이제 김원장 기자의 결론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독재 또는 독재 비슷한 나라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 최대 무역 국가인데 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합작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김원장이 그냥 그거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미얀마처럼 실질적인 반인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군부나 반인권적 정권에 직접적으로 결탁했느냐, 네. 직접 돈을 줬느냐, 그 사업의 수익금이 직접 그 세력에게 가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정부와 국가를 구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정부가 합작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국가랑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나라에 고용도 좀 늘려주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랑 같이 그 정부 그러니까 집권 세력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좀 달라진다 그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기 미얀마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게 다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스 시추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규모도 되게 작아요. 지금까지 번 돈이 23억밖에 안 된대.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군부랑 뭔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말을 했는데 그거 말고 뭐 철강 머시기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군부가 군부로 운영하는 간다? 회사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김 원장 기자. 그거는 사실상 직접 결탁이니까 사실 포스코도 알고 있을 거라고 김 원장 기자는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포스코가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빠져나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KBS 특파원 리포트 김원장 기자입니다. 김원장 기자의 미얀마 관련 기사 꼭 보시면 몇 개만 읽으면 아주 명쾌하게.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BBC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BBC 기사 못지않아요. 예, 정말 잘 쓴 기사. 소장님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네 오늘 소장님의 소식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해놨네. 네.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1월에 있었어요. 1월 13일 날 있었는데요. 파주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보도가 굉장히 거의 다 보도가 단신으로 나왔고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있었는데 사망자는 없어. 그런데 7명이 이제 실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명이 의식불명 상태였고요. 그리고 5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보도만 나오고 나서 별다른 후속 보도를 저는 못 봤었어요. 보도가 너무 없더라고. 저도 오늘 얘기 듣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 진짜 심각해요. 오늘 소장님이 얘기하실 보도들인데 네. 다 저런 보도밖에 없더라고. 네, 보도가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고는 그냥 굉장히 경미한 사고였나 보다라고 저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최근에 이제 SBS에서 이걸 굉장히 잘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SBS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한 이유는 이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3월 11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돌아가신 것조차도 보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냥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셨다. 그 2달 동안 2달 만에 사망하셨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LG가 좀 나름대로 대책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위주로 어떻게 보면 마사지된 그 내용 위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자막에 있는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사장이 막 인터뷰를 여기저기 막 하고 최근에 있는데 취임해가지고 그 인터뷰 기사 위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흔히들 우리 이제 시민분들을 의심하죠. 덮은 거 아니야? 이거 마사지를 덮은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 보도가 너무 단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휙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1월 13일 날. 근데 SBS가 이거를 사고 발생 이후에 3주간 모든 관계자들을 접촉을 해서 이날 사고 경위를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협력업체 사고였거든요. 협력업체의 직원이에요. 사망하신 분도 협력업체의 탓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거의 대부분의 멘트가 그렇게 LG에서 처음에 나왔거든요. 보도를 좀 제가 SBS 보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SBS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취재를 했는데 한강유역 환경청, 왜냐면 이 환경청에서 그 화학물질 유출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관계기관을 모두 취재해서 2월 8일 날 관련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가 1월 13일 날 났는데 사실상 후속 보도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실려갔고, 그런데 SBS가 이렇게 집요하게 3주간 준비를 해서 2월 8일 날 이제 단독을 낸 거예요. 정말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도는 사고 전 배관 잠가달라 여러 차례 요청이라는 보도였는데요. 사고 전에 여러 협력업체 직원들이 LG 디스플레이 측에다가 배관이 열려있는 것 같으니까 좀 잠궈달라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그 배관이죠. 그 배관을 잠가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이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왜냐면은 이게 마치 그 작업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게 LG 측이 안이하게 LG 디스플레이가 안이하게 했다 원청이 그 얘기를 첫 번째 보도에서 한 거고요. 두 번째 보도는 의식 불명 상태인 최 씨와 이 씨 등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고 후에 누출된 화학물질을 닦느라고 노출된 화학물질을 여기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닥을. 본인이 화학물질을 뒤집어 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때 세척을 목욕을 바로 했어요. 옷 벗고 목욕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세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닦다가 쓰러진 거예요. 아 미치겠네. 예, 그래서 결국 쓰러진 채 발견됐다라는 것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친 제목이 거 아니야? 단독 독성물질 뒤집어 썼는데 바닥 닦으라 했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도가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유독물질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이라는 TMAH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TMAH가 농도가 그렇게 짙진 않았대요. 이날 이분이 이렇게 맞은 게. 근데 농도는 뭐 이렇게 여기까지 허용한다 그런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됐느냐가 중요한데 막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훅 뒤집어 샤워한 것처럼 이렇게 한두 방울 튄 게 아니고 훅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유독물질 500리터가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배관 안에 잔여 화학물질이 남아 있어서 밸브가 열려 있어서 잠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잠가주지 않았고 LG가 계속 다 조치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작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500리터가 이제 쏟아져서 누출이 됐고요. 그리고 그 유독물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추가 작업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바닥에 화학물질을 닦은 뒤에 차례로 쓰러졌고 지금 한 분 돌아가셨고 한 분 아직도 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측의 반론을 SBS가 보도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당시 작업 대상이 아닌 배관을 임의로 건드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직접 화학물질을 닦도록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독성물질을 뒤집어 썼는데 바로 씻지 않은 게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현장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바닥을 직접 부직포로 닦았다는 사실은 SBS가 확인을 했고요. 이 보도가 나갔는데 LG에서 고소를 한다거나 반론을 요청한다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보도는 사실이에요. 아까 앞전 보도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측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했다는 소리죠. 결국 피부에 그 TMAH가 직접 닿은 두 사람이 샤워장과 아래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신보호복을 제대로 입고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전신보호복을 제대로 입지 못했고요. 사고 즉시 이렇게 샤워장에 가서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두 분이 사실 사경을 헤매는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사경을 헤매는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는 계속 닦으라고 한 사실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은 사고 즉시 대피라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SBS가 이거 저녁 종합 뉴스에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취재 파일이라는 그 온라인 기사 있잖아요. 온라인 기사는 이 뒷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맞습니다. 했어요. 좋은 보도가 많죠. 거기도. 네, 그래서 취재 파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벌어진 일 해서 1, 2, 3 이런 기사를 했는데요. 이때는 아직 이거는 2월 22일 날 보도했거든요. 22일 날 그 세 개의 보도를 굉장히 길게 보도를 했는데 이 화학물질 누출 25분 뒤 신고 골든타임은 지켰나? 또는 40일째 의식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 2명 밸브는 열려 있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취재 파일 1, 2는 아까 앞에 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보도들이었고요. 마지막이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보도는 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19년째 그대로인 화학물질 기준 고시만 빨리 했더라면이라는 보도예요. 이걸 보면은 그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이 위험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험물질 판단 기준이 19년째 그대로라고 이렇게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2년에 TMAH의 유독성 기준을 25%로 정해놨는데 사고 당시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뒤집어 썼던 그 TMAH의 농도는 2.38%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25%가 기준인데 2.48%면 굉장히 약한 잘 거잖아요. 지켰네. 그러니까 아무 사실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고 당시 그 농도가 위험 기준의 10분의 1인 셈인데 노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기준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네, 그럼. 그렇다는 그 거죠. 기준이 지금 말이 안 되게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SBS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고 발생 2달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TMAH의 위험 기준을 25%에서 1%로 변경했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그죠? 2달 전에 1%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1%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규정 위반했네. 2.38%를 뒤집어 썼다 그랬잖아요. 2.48%를 500리터나 그럼 당연히 죽지 그럼.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또 기준만 그러니까 이게 법령은 개정이 안 됐네 또. 그러니까 고시가 되지 않아서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사업장에서 19년 전 농도가 적용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전신보호복을 입지 않고 작업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독성 인정 기준이 1%로 적용돼 있었더라면 그래서 해당 작업이 위험 작업인 것으로 분류가 됐더라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입었더라면 전신보호복을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사람 목숨 값을 너무 생각 안 한. 정말 일을 막 시킨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SBS의 이 좋은 보도, 네. 잘 설명해준 보도 말고 다른 보도 얘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내일신문 아까 맨 위에 나온 그 보도가 내일신문 보도였는데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뭐라고 여기서 했냐면은요. 2015년 1월 12일에 경기도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서 30대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적도 있고요. 어찌됐든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LG그룹이래요. 맞아요. 이거 네.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네. 계실 거예요. 2014년 이후 화학물질 안전원 및 언론에서 공개한 LG그룹의 화학사고가 모두 17건이고 LG 디스플레이 5건, LG화학 10건 이상, 기타 12% 이렇게 해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라는 거예요. 예. 2020년에도 경북 구미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송배관 중간에 있는 밸브 사이로 수산화나트륨 양잿물이라고 하죠. 이게 61리터가 누출돼서 1명이 다쳤고요. 한 달도 안 돼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메틸 피롤리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잔류물이 날려서 노동자 명이 또 다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다치는 일들이 있는데요. LG화학의 LG그룹의 화학사고 특징이 배관 및 밸브와 관련된 화학물질 누출 화재 사고가 전체 60%인 9건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야, 이 기사 되게 좋다. 네, 그쵸. LG에서 내놓은 대책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장 정밀 안전 진단, 주요 위험 작업의 내재화, 안전환경 전문 인력 육성 및 협력사 지원 강화, 안전조직 권한 강화. 이런 그게 아니라 내용이에요. 돈을 쓰라고 돈 써서 시설을 바꾸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시민단체들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해야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청업체, 그러니까. 예, 용역업체. 이게 그러니까 또 돌고 돌아 또 하청 문제로 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의 분들이- 외주화 문제로 또 가요. 네네. 자, 지금 그래서- 아큐님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시행된다고 내년부터. 네. 근데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실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예, 네, 여전히 그 원청의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번 두고 봐야겠죠.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네. 저쪽에서는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니까. 예. 눈 뜨면 계속 산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포스코에서도 또 협력업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다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막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 그렇게 그런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막 하기만 해도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 너무 불안해서.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집에 하다못해 우리 저 흰자 키우면서도 네, 흰자가 뛰어다니면서 다리 다칠까봐 막 매트 깔아놓고 그러거든요. 네, 네. 예, 우리 가족들 예를 들어서 애기 키우는 집도 이런 모서리 너무 이렇게 날카롭고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뭐 끼죠.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그런 걸 하게 돼 있거든 사람이라는 게. 네. 예, 내 가족이고 뭐 딱히 내 가족이 아니어도 공동 공간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실에 누가 다칠 것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바닥이 대리석이라 너무 미끄럽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뭐 하잖아요. 미끄럽지 않게 하다못해 내가 가가지고 매트라도 하나 깔아놓고 하는데 이게 대기업들 이게 사업이 규모가 큰 공장들 보면은 아니 사람이 죽어도 너무 뻔뻔해. 어떻게 그렇게 무감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 왜 그러는 걸까? 근데 제가 이것도 봉우 씨랑 밥 돈 먹으면서 문제 때문인가? 그러니까 비용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그 방송을 하나 이제 MBC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포항 MBC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어요. 그냥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막 손으로 또 치다시피 하면서 쭉 외우다시피 하면서 다시 봤는데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삶이 막 와가지고 또 숨이 확 막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대안으로 얘기해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걸 한 중간 이상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면 정말 저 제품 쇠를 만드는데 스테인레스 뭐 이런 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철이랑 막 이런 그 다양한 쇠를 막 가져가서 녹이고 고압해서 그걸 피고 뭐 이런 뭐 이렇게 그 식히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위험한 것들이 과정마다 강도를 높이려면은 과정마다 막.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포스코 안에.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들은 또 다 외주화가 이제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네네. 예. 외주화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샘물 쓰지 마라 그 노래 가사처럼 바늘도 뭐 하지 말고 쇠를 안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막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대안이 다 있다고. 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그 공정이 꼭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럼 외국도 그럼 다 채광 산업을 안 해야 되는 게 이게 위험 업종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 샘물 혹시 쓰지 마라 꼭 다시 한번 아직 못 보신 분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뭐냐뭐냐 시즌 2 방송 뭐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태양을 덮다라는 그 후쿠시마 영화를 원전. 후쿠시마의 기록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 원전 사고가 있던 그 날, 그러니까 그 원전 사고 있는 한 3, 4일에 그 걸쳐서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총리, 도쿄전력 등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뭐 영화입니다. 꼭 안 보셔도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까지 뭐냐가 두 편이 라이브에서 늘 그랬듯이 마치 보신 것처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주제 의식만 공유하면 되죠. 자, 아무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10분이나 버퍼링 많은 가운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요일날 태양을 덮다 후쿠시마의 기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